여러분, 저기 뭐예요? 한화 회장이 말이에요. 한화 회장이 오늘 법정 구속됐죠? 어젠가 오늘인가? 한화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저기 뭐예요? 싼 걸로 끊어주고 쪼며 살다 나오겠지. 정답! 결론이 벌써 나왔네요. 몇 년형이죠? 5년형인가 선고받았지? 5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4년형 법정 선고가 난 거야. 선고가 나서, 징역 4년으로,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화 회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죠? 이 김승현이, 김승현이 지금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감옥에 갔다 온 게 이번이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치? 김승현이가 4번째예요, 벌써? 전과 3범이야. 전과 3범인데, 이번에 또 4번째. 이번이 3번째야? 4번째야. 이번에 가면 4번째. 예, 아들 폭행했다고, 아들한테 이렇게 좀 몸싸움 좀 했다고, 술집 종업원들을 파묻었던 사건 있잖아. 막 두들겨 패고 막 생매장하겠다 협박하고 그랬던 거.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도 마지막에 감옥 갔다 와서 청부폭력으로, 조폭시켜갖고 그런 짓 했다가 감옥 가고, 이번에 또 가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알잖아. 그지? 우리가 다 알아. 뭘 알아? 오래 안 산다. 은진수가 몇 개월 살았어. 은진수가 은진수도 구속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 다 끊어낸 것처럼 지랄했는데 1년도 안 살고 나왔죠? 그죠? 7개월 살았나? 7개월인가 8개월 살고 나왔잖아. 원래는 몇 년형 받았는데 7개월인가 8개월 살다 나왔어. 1년 7개월 살았다고요? 진짜야? 그냥 7개월이 아니라? 많이 살았구만. 생각보다 많이 살았네. 하여튼, 예. 2년형 받고 1년 7개월 살았다. 아마 1년 7개월을 다 살지 않았을걸? 예. 그 정도까지 안 살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은진수도요, 잡혀 들어갈 때는 뭔가 대대적인 조치를 할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특혜도 많이 받았다더만, 감옥에서. 감옥에서 특혜 받고 있다가 나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간 이상득이도, 지금 어마어마한 죄가 많아. 저축은행 비리부터 해갖고,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연쇄살인범을,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을 잡아놓고 절도죄로 처벌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을 가장 약한 걸로 지금 구속시켰다니까? 그거 뚫고 나오면 이제 무죄 방면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걸로 털어버리겠다는 거죠. 자기 임기 중에 죄 있는 사람들 대충 조금씩 맛보기로 감방 갔다 와서 끝내는 걸로. 예, 감옥이라 쓰고 호텔이라고 읽는다. 지금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이다. 와, 그러면서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원이, 와, 이제 이 재벌들을 벌 주나 보다 싶죠? 원래, 이 선거 때 되면 재벌들한테 이렇게 벌을 줘. 벌을 주는 척 해. 그래 놓고 형식적으로 이러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보석으로 나와. 휠체어 타고 다중루 신용하고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업무실 꾸려가지고 업무 다 보잖아. 그게 이제까지 뻔한 짓거리야. 이제까지 뻔한, 법정 구속, 조금 있으면 보석 신청해요. 재벌들은 보석 신청하면 다 끊어줬어. 딱 한 사람만 보석이 안 됐잖아. 강금원 회장. 노무현 대통령 팬클럽, 후원회장이었다는 이유로 뇌종양이 생겼으니까, 이미 병 판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뇌종양이 심해진 거야. 보석 신청을 했어요. 안 해주잖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이런 개새끼들이 다른 재벌들은요, 감기만 걸려도 병보석 해줘요. 금방 나오겠지. 금방 병보석 받아가지고 휠체어 타고 또 나올 거야. 원래 걔네 수법이 그렇지 뭐. 네. 그렇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재벌 개혁에 대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 재벌 개혁이 주도권이 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 걸 미리 차단하려는 것 같아. 예. 이번 대선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다 벌 받았다. 막 벌 받은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자는 거지. 예. 그게 내가 볼 때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화두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제 재벌을 처벌하는 쇼를 하는 것 같아. 재벌 처벌 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독도 쇼를 했다면 이번에는 재벌 처벌 쇼. 전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하고, 경제 민주화라는 그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런 쇼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나는 봤어요. 왜냐? 이게 진짜 문제면 그렇게 보도 안 해. 진짜 문제면 저렇게 보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재벌들이 벌벌 떨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이 재벌들 문제를 마치 다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충 막 그것도 물타기 하는 중이야. 나는 이제 그렇게 봐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재벌들을 제대로 벌 줄 리 없다 라고 나는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사진 게시판에 너무나 슬픈 이거 우리 꼭 한번 봐야 돼. 이게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한 말이에요. 4월 오늘 방송 이거 읽고 끝낼게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장담하건대 조선 국민이 제정신을 차려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남긴 말이에요. 일본은 1945년 이 땅에서 물러나가면서 돌아오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했죠. 1965년 박정희가 일본 자본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 친일파의 뿌리의 뿌리를 더 내려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 친형은 공개적으로 이 외교적으로 만난 미국 대사관 쪽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동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 친미다. 뼛속까지 친일 친미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명박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다. 그러니 한국의 이익을 위할 거라는 걱정하지 마라. 8월 15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이 읽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아직도 우리 국민은요, 우리 국민 중에는 이 조선의 역사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조선의 역사를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이 당파 싸움으로 망한 그 역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사실은요, 내가 놀란 거는 2008년에 비해서 많이 변했어. 사실 2008년까지는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거 알아요? 이 2008년까지만 해도요. 그때 가장 유행했던 2005년부터 8년까지 되게 유행했던 책이 뭔지 알아? 조선 백성의 눈으로 본 조선왕조 500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아주 나쁜 역사로 기록해 놓은, 그게 미국에 있는 유라이트 사가가 쓴 책이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를요, 굉장히 깎아내리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쓴 거를, 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야. 걔네들의 주장은 꼭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막판에 일본의 영웅 3명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그게 뭐,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네들을 3명의 영웅이라고 쓰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아니라 조일 전쟁이었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 그래서 2008년에는 채팅창에다가 이 조선의 왕들을 비난하는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글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2008년부터 역사 이야기를 시작한 거야. 굉장히 심각하구나. 예. 우리 조선의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못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책을 2008년부터 우리 방 필독도서로 얘기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 그 다음에 한홍구의 대한민국사, 이런 책들을 우리 방 필독도서로 지정을 해서 시청자들한테 읽으라고 막 홍보를 한 거야. 그럼 그렇게 지금 올해로 지금 뭐 한 6년 된 거 아니에요? 망치본 방송 6년째인데 한 6년 방송하니까 이제야 역사관이 좀 잡히는 분위기야. 2008년까지만 해도요, 조선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극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왜 하니? 예.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소설도 굉장히 심각한 소설이에요. 원래 내가 자라던 80년대는 박정희는 히틀러를 능가하는 독재자라는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찬양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 근데 90년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박정희가 영웅이 된 거였지. 그리고 그 뒤에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그 팩션 또는 막 이런 역사에 대한 가볍게 읽는 역사책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뉴라이트 책이야. 다 뉴라이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다 팔린 거야. 이 조선의 역사를 너무나 비하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얼마 전에는 드라마로까지 나온 거잖아.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망치부인이 2008년부터 계속해서 필독도서라고 읽으라고, 막 그랬더니만, 이게 드라마로까지 나왔죠. 근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중심이 되면서 사실 그 뿌리 깊은 나무에 나왔던 세종의 우수한 면, 누가 지금 어떤 미친놈이 와갖고 박정희가 세종대왕이라 그랬다며. 박정희가 세종대왕보다 낫다고 오늘 새벽에 그랬다며. 이런 씨보를 놈은 진짜 이 아가리에서 똥꼬까지 이게 죽창을 찌를 놈이지.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개보다 못한 소리를. 개들은 그런 소리 안 해! 아트빌링 감사합니다. 이런 이 애미가 개고 애비가 새인 새끼들, 어디서 이런 잡소리를, 예. 세종대왕은요, 우리나라 이 조선을 만든 사람이야. 세종대왕은 실제로 뭐 태종 같은 사람은 태조는 그냥 허수아비였고 이름만 빌려준 허수아비였고 실제로 이 조선을 왕정국가로 만든 게 태종이었다면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가 조선을 양반 공화정으로 만든 문무반 자기 실력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원래 양반이 관료였단 말이야. 관료 공화정으로 만든 게 그게 세종부터 성종까지야. 세종부터 성종 때까지 조선을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법치국가를 만들고 여러분 조선은요 법치국가였어요. 그거 알죠? 조선의 왕은 중국의 황제하고 달랐어. 조선의 왕은 중국의 황제하고 달라. 중국의 황제는 전권을 황제가 다스리는 거야. 모든 권력을 황제가 막 쥐고 흔들었어. 그러나 조선은 어땠다? 전혀 달랐다. 법치국가였어요. 법에 따라 지배되는, 그래서 누구를 사형을 시킬 때는 삼심제였어. 조선이 사형을 함부로 시키지 않았어요. 삼심제야.
그리고 이렇게 이 수사하는 기법도요, 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 만약에 이 고문을 할 때는 몇 시간 이상 못하게끔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던 나라야. 그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된 게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을 시작한 게 세종이고 완성한 게 성종이야. 그래서 성종을 성종이라고 불러. 조선왕조의 기틀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이 세종이요, 굉장히 문과적 사람이야. 굉장히 머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세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교 사회가 접어든 다음에, 과학기술을 되게 깔봤잖아. 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과학기술을 깔봤는데, 뿌리 깊은 나무란 소설을 보면, 얼마나 세종이 과학기술을 열심히 탐구했는지가 나와. 과학 탐구를 열심히 하면서, 많은 기술적인, 성과물들을 남기죠. 추구기, 물시계, 해시계, 그 다음에 천체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우리나라에 맞는 농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농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삼가항시도 이런 걸 펼쳐서, 국민들을 날마다 공부하는 국민으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애썼던 게 세종이에요. 백신강님, 마초님 감사드리고요. 세종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종대에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세종대에 나왔던 장영실이 노비는 노비인데 누구 출신 노비냐? 고려의 왕족 출신 노비였어. 장영실이 고려의 왕족이라서 노비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려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또 제일 발달했던 나라였거든. 시대가. 그래서 이 고려의 왕족 출신이고 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관직을 주고, 그 사람한테 관직을 주면서 이 조선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끔 했던 게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랑은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유일하게, 굉장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조선을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이 왕과 신하의 토론을 통한, 왕과 신하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 이걸 만들어낸 게 성종이에요. 누구세요? 예. 죽도록 달리자님, 레드 1031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틀이 600년을 가는데요. 우리는 중국의 역사를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역사가요. 같은 왕조가 200년을 안 갔어요. 같은 왕조가 200년 이상을 간 왕조가 없어. 명나라도 청나라도 우리 조선시대에 바뀐 게 명나라 청나라 아니야.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가요. 고작해야 한 왕조가 200년만 되면 다 나라가 뒤바뀌었어. 감사합니다. 예. 한 나라가요, 전한 후한으로 달라진 거 알죠? 전한이 망해, 내시들의 난으로. 전한 나라가, 내시들의 난으로 망해서 200년을 못 가요. 그리고 이 내시들의 난이 지나서 후한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게 또 200년 가요. 그래서 전한과 후한이, 역사가 둘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송나라도 저기잖아요. 200년을 못 갔지. 본국에 맨 처음에 도읍을 정했다가, 그 위에 누구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으로 쫓겨나갖고 군소국가로,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원래 송나라하고 이 남송하고 또 역사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 조선처럼 600년 동안을
600년 동안을 그 유지된 왕조가 없다니까. 거기다가 600년 동안의 통치 기록이 이토록 완벽하게 남아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예. 원나라도 얼마 못 가? 200년을 못 갔어. 140년을 갔던가?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진나라가 통일왕조였잖아. 그 전에 이제 하은주는 도시국가였고, 나중에 주나라가 널리 퍼졌지만 봉건국가로 있다가, 그게, 주나라가 망하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400년을 간 거 아니에요?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까지 하여튼 400년 동안 혼란기를 겪어, 춘추전국 시대에.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다가 그 200년,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진나라가 만들어져서 16년, 진시황의 나라가 16년 가요. 16년 만에 망하고, 전한이 190 몇 년인가? 197년인가 그래. 그래서 200년이 안 되는 걸로 두 번. 그러니까 전한, 후한. 그리고 난 다음에 후한이 망하면서 삼국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야. 삼국 전쟁이 벌어지고, 그 위촉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그 결국 조조가 나라를 다 통일해놓고, 자기 신하한테 배신당해 죽잖아. 그래서 삼화강의 나라가 만들어서 진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진나라가, 금방 이게 뺏은 나라니까 또 금방 망해갖고, 남조, 북조로 나뉘어져서, 그게 3세기부터 6세기까지, 3세기부터 6세기까지 또 300년의 혼란기를 겪어요. 5호 16국. 5개의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만들면서 북조는 막 난리가 나고, 남쪽은 송제, 양진, 그러면서 계속 나라 왕조가 바뀐 거야, 400년 동안. 그러다가 500년대 말에 수나라가 나타나갖고, 다시 통일국가를 만들잖아. 수나라가 만들어졌다가 30년 못 갔잖아요. 예, 수나라가 만들어졌다가, 50년을 못 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물마나 죽여버리는 바람에 수나라가 쫄딱 망해요. 그 수나라가 통일해놓고 망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서서, 당나라가 500년대 말 600년대 초에 건국이 돼가지고, 그 800년대 말에 망해. 그러니까 당나라도 300년을 못 갔지. 그 다음에 당나라 망한 다음에, 또 이제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서 송나라가 만들어지잖아. 송나라가 만들어진 게 900몇 년에 송나라가 만들어져. 그랬다가 이 송나라가 고려 다음에 만들어졌던가 하여튼, 근데 송나라는 처음부터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평화 시기가 100년도 못 가요. 그리고서는 이 송나라 시절에 북쪽으로 나타났던 게 10세기부터인가, 거란족의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고족의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1세기에 한 번씩 뒤집어서 북쪽을 지배하는 바람에 남성은 남쪽에 찌그러져 있는 나라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들이 금방금방 망해버리고, 나중에 이 원나라가 다 지배했다가 고려랑 같이 망하잖아. 고려랑 같이 망하면서 명나라가 들어와서 조선이랑 같이 시작을 했다가, 조선 전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가 망해.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서서 조선 후기를 같이 가고, 중국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이 법치국가, 거기다가 관료국가였어, 우리나라는. 이 양반 관료들이 왕과 논쟁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던 아주 이 유교적인 왕도 정치를 실행한, 그러니까 현실 속에 만들었던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선의 조선 전기의 유명한 왕은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왕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오면 영조, 정조,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가 조선의 자본주의의 발전기야. 조선의 자본주의의 발전기. 여러분이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로 신해통공이라는 게 나와. 1791년도에 우리나라의 자유상업, 그때까지만 해도 상업을 허가받아 하는 상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드라마에 안타까운 게, 여러분 있잖아요. 금난 정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금난 정권이라고 알고 있어. 외울 때 금난 정권이라고 다들 배우잖아. 잘못된 표현이야. 금난정권이야. 난전이라는 게 시전상인의 반대말. 시전은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고, 난전은 일종의 노점상들, 불법,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을 난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그게 금난정권이야.
근데 이제 금난 전권 요렇게 외우죠. 그 잘못된 표현이야. 성균관 스캔들에도 다들 금난 전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야. 금난 전권이야. 근데 좌우지간 정조 때 금난전권을 허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금난전권을 폐지하잖아. 그래서 난전에 대해서 금지하지 못하게끔 자유상업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상업자본이 대대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길을 이제, 물론 그때까지 이미 대자본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중소상인들에게도 성장 기회를 허락해 준 거야. 그만큼 이제 이 조선이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기로 갔다. 그래서 이 정조 때부터 이미 이 조선에는 유기 공장들이 만들어져. 그 자본주의의 맹아가 다 싹두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공장제 수공업 단계까지 가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는 단계, 정약용 같은 사람이 거중기를 만들잖아요. 정약용의 거중기 같은 것들이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기계화될 수 있는 인간의 노동력을 이 거중기가 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거중기가 뭔지 알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기계를 발명한 거야.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힘을 만드는 거는 누구야? 사람과 말이 다였어. 말, 소, 그 다음에 사람, 인력, 마력, 그 다음에 이 소의 힘을 이용하는 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정약용이 거중기를 통해서 힘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가는, 기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 정조가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고, 그 자본주의 맹아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식민사관이에요. 건들장마,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본주의의 맹아론의 근거가 희박하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나온 말이야. 알아? 몰랐지? 우리 건들장마라는 게 자본주의 맹아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과서에는 기술되고 있지만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해요라고 썼어요. 저 말이 이 뉴라이트의 사관,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저 말에서 출발해. 조선 후기는 자본주의 맹아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그 말이야. 알고 쓴 거야, 모르고 쓴 거야? 어이 건들장마, 당신이 쓴 말이 식민지 근대화론, 즉 이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에 나온 근거가 되는 거 알아, 몰라? 모르고 떠든 거지? 알고 떠들었으면 넌 뉴라이트고 모르고 떠들었으면 내가 용서하고.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요, 조선의 영정조 시대 때 이미 자본주의의 맹아가 발달되어 있다는 걸 부정을 해. 그래서 조선 후기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비로소 이 조선의 자본주의가 싹 텄다. 그 근거가 공장수다. 일제강점기 때 공장이 막 늘어난 걸로 봐서 조선이 공업화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다. 그러니 일제시대가 조선을 근대화시킨 시대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 우리나라가 근대화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막았어? 일제가 침범을 한 거 아니야. 일제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 자본을 다 죽였잖아. 그거 몰라? 그 근거로 내가 반론으로 제기한 게 뭐냐면 일본의 산업화론이야. 얘네들이 1910년부터 17년까지 뭘 하냐면 토지조사를 해.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지를 뺐잖아.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산업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러니까 조선을 지배하면서 제일 먼저 내린 게 뭐냐면 산업령이야. 그 산업령이 뭐냐면 조선에서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 자기네한테 허락받고 차려라. 허가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민족자본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민족자본이 공장을 회사를 운영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게 허가령 산업령이야. 회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 반론 근거야. 식민지 근대화론도 문제가 있지만 맹아론도 부족하지. 뭐가 부족한데? 우리 근대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우리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새끼들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허가제하고 신고제의 차이야. 허가제는 뭐냐 하면 우리 민족 자본가들이 회사를 차리고 싶어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업을 못했어요. 그게 산업령이야. 1912년부터 내린 산업령. 그래서
그때부터 친일 자본만 회사를 차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다 1920년이 돼서 완전히 민족 자본이 무너져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래? 신고제로 바꾸잖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일 자본가들은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산업령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 근대화라는 말의 단어의 뜻 알아요? 근대화. 근대화라는 말. 이게 근대화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서양 역사에서 나온 말이야.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사에서 나온 개념인데 어느 나라나 그 사회가 근대화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가지를 들어요. 뭘까요? 예, 죽도록 달리자님 고마워요. 네 가지. 뭐가 있을까? 한번 써볼까요? 예, 정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정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경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는 평등사회가 돼야 되고 사상은 합리주의가 돼야 된다. 그게 근대화의 네 가지 조건이야. 근대화의 네 가지 조건. 그랬을 때 이미 조선은 법치주의 국가라 그랬잖아. 법치주의 국가였는데 법치주의 국가였고 그다음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뭐예요?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이잖아. 근데 조선은 법치주의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나라였지만 이 지방관이 사법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어서 그것이 전 근대적인 요소의 결합이에요. 하지만 법치주의였다라는 거. 어느 나라보다도 완벽한. 또한 조선의 정치는 일찍이 붕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정치였어요. 예, 정당 정치를 하면서 서로 권력이 이양이 됐던 거야. 권력을 이렇게 안배했던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이 사법권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못해서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보면 중앙 관료를 보면 아무나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예. 이 조선 관료 사회에서도 사원부가 따로 있고 의금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법을 다루는 기관이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야. 이거는 왕정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왕정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왕 혼자서 하는 게 왕정이야. 근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았어. 왕이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조선에서 재상들이 합의를 봐야 정책을 육조에서 실무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법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법치로 지배를 했고, 법으로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관료의 지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역할을 섞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왕도 함부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었던 거. 그게 조선이야. 그러니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민주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냐는 거지. 그걸 깊이 봐야 돼. 그 다음 경제로 가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서양사를 읽어보면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먼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모직공업이 먼저 발달을 해요. 근데 이 모직공업은 이 양털을 가지고 양털로 만든 직물이 모직이야. 근데 이 양털은 동물성 섬유잖아. 이거는 기계로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모직공업은 공장제 수공업 단계였어요. 모직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제 수공업이 나와. 그래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막 물레를 돌려서 모직을 짜내는 우리나라의 비단이라든가 영국의 모직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면직물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식물성 섬유잖아. 근데 이제 이 동물성 섬유가 영국에서 먼저 공장화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모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 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영 농민들,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쫓아내는 거야. 소작농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땅을 잃은 노동자들이, 땅을 잃은 유리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을 내쫓는 단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래, 서양사에서. 즉, 땅을 한 사람이, 토지 겸병이라 그러죠. 토지를 한 사람이 대규모로 흡수하게 되는 시기. 그렇게 되면 땅에서 유리된 사람들이 뭘로 바뀌느냐? 노동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노동계급이 형성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땅을 지배했던 인클로저 운동으로 거대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역을 하게 돼. 무역을 하게 되면서 무역을 통한 상업자본이 생기는 거죠. 이 상업자본과 모집공업이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져? 거기에 기계공업이 발달해서 기계화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발달하잖아.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상업자본이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는, 농업자본, 상업자본,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조선이 어땠냐?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아니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의 농법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뭘 배우냐면, 뭐의 발달? 농업의 발달. 그래서 자영농의 성장. 자영농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 한 사람이 농사 짓는 범위가 늘어나. 그걸 뭐라고 불러? 광작이라고 불러. 그래서 토지를 한 사람이 많이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 뭐가 나타나? 상업작물 재배. 배웠잖아. 광작의 발생, 상업작물의 재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로 가는?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기공업, 전국적인 유기공업 공장들이 이미 조선 후기에 있었다고. 거기에서 공장제 수공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 조선사회가 자본주의로 가는 바탕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다가 대자본, 우리 들어봤잖아. 조선 후기의 대상인들. 응? 경강상인, 한양을 주변으로 한강에 왔다 갔다 했던 경강상인, 그 다음에 부산의 동래상인, 그 다음에 평양의 평양의 송상, 그죠?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그래서 이게 무역을 통해 성장한 상업 대자본이 있었다. 배웠어, 안 배웠어? 국사책에 다 나온 얘기잖아. 거대 상업자본의 발생, 그 다음에 광작으로 인한 이 농업 노동자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 그래서 그들이 광산 노동자로 들어가잖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조선시대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바탕이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 모자란데? 뭐가 모자라냐고. 그러면 조선의 신분제가 평등사회가 아니었다? 자, 조선의 우리 역사에서 공부하면 뭐가 나옵니까? 신분제 변동이 나오잖아. 외거노비라 그러죠. 노비들 중에 그 주인의 땅, 멀리 있는 땅을 농사짓는 노비를 외거노비라 그래. 이 외거노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주인한테 50%를 갖다 주고 70%를 갖다 줘도 남는 게 있는 거야. 그 남는 걸로 돈을 모아서 뭘 사? 양반 신분을 사. 그거 알지? 솔거노비는 집안에서 일한 애들이고, 외거노비는 바깥에서 땅에 가서 농사 짓는데, 그 당시 농법의 발달을 통해서 외거노비들이 재산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재산을 형성해서 그걸로 뭘 하는 거야? 신분을 샀어. 자유민의 신분을 사버리는 거야. 그래서 노비제도가 붕괴되는 거야. 노비제도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들은, 자영농민들은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양반 신분을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거야. 양반 족보를 사고 팔면서 이미 양반제가 다, 양반 관료 중심의 조선의 신분제는 이미 조선 후기에 가서 망가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조선은 이미 후기에 근대화의 맹화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내 말이 틀렸어요? 이거 내가 틀린 거야? 나는 내가 애들 가르칠 때, 내가 이 애들 가르칠 때 내가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때는 수업을 한 번도 못 듣고, 대학교 때 썼던 교과서들을 나중에 이 학원에서 애들, 재수생들 가르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내 설명이 틀렸어요? 어이, 건들장마. 조선의 맹화론이 틀렸다는 근거가 뭐야? 조선의 자본주의 맹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산업화에 주로 사상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대부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몰락했다. 어이, 건들장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자본을 철저히 파괴한 거잖아. 그 말이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 맹화가 없었단 말에 근거가 못 되지. 대상인 상업자본이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에.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일제강점기 때 대상인들의 자본을 무너뜨렸다는 게 맹화가 없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미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에 맹화가 다 뿌려져 있었고 발달 근거가 있었다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그들의 모든 뿌리를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거는 강점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린 근거가 되는 거지. 그 전에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맹화가 갖고 있지 않았다 말의 근거는 안 되는 거지. 발달의 주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산업용으로 전부 다 무너뜨렸다고. 스피커 없어? 아니 자본주의 맹화론의 핵심은 자생적 자본주의가 가능했다는 가정 때문에. 아니 자생적 자본주의가 가능했다니까? 사업자본이 형성됐잖아. 송상이, 개성이지. 개성의 송상이 이미 전국적인 공장을 갖고 있었잖아. 유통망을 가지고. 거대 상업자본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생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잖아. 근데 그 자생적 자본주의를 무너뜨린 게 일본의 식민지 정권이라고. 총독부에서 그런 자생적 자본주의의 뿌리를 다 끊어놓은 거 아니야. 민족 자본가들이 회사 신청하면 전부 다 문 닫게 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친일 자본만 형성시켜준 거잖아. 그거는 자본주의의 맹화가 있었는데 왜 맹화론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로 자생적 발전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했는데 누가 일본 놈들이 와서 무너뜨렸다. 그게 자본주의 맹화론이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일제시대 때 그 자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니야? 야 이 사람아, 거대 재벌도 그 한국 사회에서 무너진 게 몇 개인 줄 알아? 거대 재벌이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아니야? 일부러 맘먹고 권력이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무엇보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데, 자, 일제시대 때 조선인하고 일본인이 평등했어? 평등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 이 조선이 그 당시에 민주주의였어? 조선 총독을 우리가 선거로 뽑았나? 아니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할 새끼들이야말로 개소리지. 지가 무슨 근대화를 시켜. 당시에 공장은 무슨 공장인데 조선에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그런 병참기지가 아니야. 응? 군수물자 만드는 공장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근대화의 근거야. 결국은 자본주의 맹화론의 핵심. 우리나라에서 내가 대학교 때 딱 한 번 수업 들은 게 조선 후기의 경제 파트야. 내가 대학교 때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딱 하나 조선 후기 경제 파트를 내가 우리 그 박성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참 이뻐하셔갖고 제발 수업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 리포트 한번 쓴 기억이 나. 얘네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정확히 알아 내가. 이거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예. 라크리마님, 죽도록 달리자님,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논쟁이야. 이게 이제 이 뉴라이트 10세들이 펼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가 저 말이에요.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가 발달할 기틀이 있었던 자본주의 맹화론 부정.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새들이지. 아니, 어떻게 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알아들었다. 오늘 망치부인 설명을 들으니까 조선 후기에, 소 뒷걸음님 고마워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에,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알아들었다. 손 들어봐. 소 뒷걸음님 고맙고요. 다들 알아듣는구만. 이 다들 알아듣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진짜 소지. 소보다 못한 거지. 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도전을 받으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그죠?
역사책을 좀 부탁드려요, 제발. 역사 읽고 싶으신 분, 대한민국사 읽으세요. 대한민국사. 한홍구 선생님이 쓴 대한민국사. 대한민국사 2개야. 뉴라이트 대한민국사가 나왔어. 그거 사면 안 돼.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대한민국사를 읽으면 한국의 현대사를 읽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홍구 선생님의 대한민국사 4권짜리예요. 도서관에도 있어. 그거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책, 역사 스페셜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KBS 공영방송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인천향수님 감사하고요. 예. 역사 스페셜이라는 게 그때 이 KBS의 관점 좋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이제 그 언론이 자유화되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관점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가 역사 스페셜이야. HD 역사 스페셜을 보면 안 되고, 역사 스페셜이라고 7권짜리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세요.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어. 예, 죽도록 달리자님 또 고맙고요. 인천향수님도 고맙고요. 예. 그 뉴라이트는 써준 대본 읽은 거고,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는 내가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예. 자,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내용은 역사 스페셜 그 7권을 보면 그게 체계적이진 않아. 시대사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나라 역사를 달리 보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내가 이 역사 스페셜 보여줄게. 예. 이 역사 스페셜이라는 게 1권부터 이렇게 조그만 책이에요. 예, 되게 조그만 책인데 1권부터 7권까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우연히 어느 날 그 지방 출장을 가는 길에 그 오랜 시간 차를 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이 책을 터미널에서 샀어. 터미널에서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와, 정말 이 책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예. 이거 재미없어요? 이 책을 볼 때 재미가 없던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책이 재미없는 분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나는 이게 그 주제 하나를 읽을 때 다큐멘터리는 60분을 다 봐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짧게 볼 수 있어갖고 난 이거를 더 좋아했거든요. 예. 이거는 지은이가 없어. KBS야. KBS 역사 스페셜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예. 차 안에서 책 보면 멀미나던데. 그럼 보지 말고. 난 전철 타고 내가 출퇴근할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요. 여의도 다니면서 책 많이 읽었어. 여의도로 출퇴근할 때 하루에 1시간 반씩 차를 타니까 3시간 정도 차를 탔지. 하루에 3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활용하니까 그 일주일에 뭐 서너 권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역사 스페셜 이게 1권부터 7권까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나름대로 편편해. 나는 그렇게 봐. 옛날 그러니까 김영삼 때 나온 그 국사책이 참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있었던 고등학교 역사책 있잖아. 그게 괜찮아, 국사책이. 그리고 그 금성출판사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나왔던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요 책 그런 걸 기본으로 보신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보충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을 보충하시는 거. 그런 게 좀 좋겠다.
이 책을 이 책 싸요. 7권인데, 그땐 이게 한 권에 6,500원짜리였어. 예. 한 권에 6,500원짜리라서, 요게 책이 7권 다 합쳐도 3만원이 안 돼. 예. 3만원이 안 돼요. 고두심 하기 전에 나왔던 거야, 이건. 예. 고두심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책값도 쌌고요. 요 책, 헌책방이나, 그런 데 가면 있을 거야. 아니면 도서관에 있거나.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한 편을 딱 닫을 때, 감동. 우리 역사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요, 또 권해주고 싶은 책. 아이, 문화유산 갑자기 어디 갔어? 누구야? 유홍준 교수가 쓴 책, 예. 유홍준 교수가 쓴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예. 예.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거 읽으세요.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나라 이 문화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문화재 속에 들어있는 이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거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내가 모든 분들께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 이거야. 한국의 미특강. 오주석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미특강. 소나무 향기님, 베스트군님 감사합니다. 이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이란 이 책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이 돌아가신 분인데, 이 책이요, 예. 이 책은 뭐냐 하면, 한국의 미술, 예. 한국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 그러나, 이 책이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인데, 이걸 보고 나면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는 눈이 달라져. 이 궁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7권 다 해서 28,000 얼마, 3만원이 안 돼요. 예. 독도는 일본 땅이래. 너 일본 놈이지? 딱 그 말밖에 안 쓰는 걸로 봐서 너 일본 노예인 것 같다. 꺼져. 예. 그래서, 네.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저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를 봤고요. 교과서를 공부했고,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서 이이화 선생님이 쓰신 역사란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건 안 봤는데, 그게 우리 아주 관점이 좋은 역사책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이화 선생님, 이이화라는 분이 쓰신, 역사라는 책이 있어. 이이화의 역사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이화 선생님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마 체계적으로 역사책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그 책을 보시고 요런 책들을 보충으로 보시면 이 망치부인보다 이이화, 예, 이이화 선생님의 역사, 예, 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트로 사면 싸요. 솔라마 향기님 고맙고요. 그래서, 이이화 선생님의 역사라는 책, 예, 그걸 꼭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책은 잘 봐도 몰라요 싶으면 우리 방송 빼놓지 말고 보고, 남양군매님 고맙고요. 내가 우리 방송에서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한 번씩 방송한 게 있어. 옛날에 막 밤새워서 국회 감시하고 그럴 때 국회에서 막 이명박이 날치기 하려고 해갖고 막 밤새워서 방송 12시간씩 할 때 할 게 없잖아. 막 한국사를 가르치고 막 한국사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예, 죽도록 달리자님 감사하고요. 예.
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예. 뭐, 조선왕조실록은, 뭐, 굉장히 좀 전문적이잖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죽도록 달자니 고마워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뺏긴 게 무엇이고, 무너진 게 무엇이고, 잃은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역사는 반복이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옛날에 말이에요, 여러분. 왕의 아들, 왕의 아들 중에 이제 그 원자가 왕의 아들이잖아. 근데 이 원자가 세자가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수업이 역사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훌륭한 일과 잘못된 일을 가르쳤어. 그래서 훌륭한 일을 따라가고 잘못된 일을 막아라.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서양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지나간 걸로 끝이 아니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과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제는 대선님 고맙고요. 자,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갖고 지금 링크 좀 해줘봐.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43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게 누가 쓴 거예요? 한비자인가? 한빈자가 썼던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43가지 징조라는 구절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인터넷에 쭉 퍼져 있어요. 예. 나는 이제 그걸 한비자가 쓴지는 모르고, 47가지예요. 그것 좀 한번, 이 링크 좀 시켜봐. 빨리 찾아가지고. 나는 그 내용을 몰랐어.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할 때, 국사책만 읽어봐도,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다 나타나는 거야. 예. 아이고, 우리 신이님 참 검색 잘해. 이뻐 죽겠어. 잘했어요. 고마워요. 요게 지금 돼야 될 텐데. 망징. 나라가 망할 징조. 망징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를 말한다. 한비는, 여러분 그 한비자, 공자, 맹자, 어떤 뜻인지 알죠? 한비자, 한비 선생님, 공자, 공 선생님, 맹자, 맹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비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비는 나라의 망할 징조 4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잠시만요. 저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갖고 올게요. 한비는 나라가 망할 징조 4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할 여기서 망할 잠깐만요. 망할 징조로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법률, 사회 등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한비가 살았던 때가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국시대라는 얘기가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다 이래가지고 그 중국에 있었던 400년의 혼란기 중에 후반부를 얘기해요. 기원 전이야. 이게 이미 그러니까 전국시대면 그 기원전 한 4세기경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3세기 정도겠다. 전국시대 말기면 기원전 3세기경에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이 망할 때 생긴 여러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재밌겠죠? 예, 요거 오늘 이거 너무 방송이 길죠? 그죠? 방송이 너무 길어서 괴로우시면 집에들 가시고요. 재밌는 사람만 보세요. 그러니까 한비가 살았던 때가 전국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이 망할 때 생긴 여러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역사가로서 한비의 통찰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중 일부만 발췌해본다.
나라가 망할 징조나 회사가 망할 징조는 내가 보기에 같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한비자를 읽어야 할 이유다. 군주의 권세가 가벼운데 신하들의 권한이 무거우면 나라가 망하고, 군주의 재산보다 신하들의 재산이 더 많은 것도 망할 징조이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그 재산이 더 많았죠. 군주가 길알라를 점치고 귀신을 섬기고 점수를 믿고 제사를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간언하는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의 벼슬을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아니구나. 간언. 이때 간언은 간사한 말이 아니라 그 간쟁할 때 간. 그래서 의견을 내는 사람의 말을 벼슬에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는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명박에게는 최시중이 있죠. 예. 군주의 성격이 고집이 세서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며 사직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예, 딱 이명박이죠. 나라의 인재를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사람을 구하고 그 이명박이 그 기상청장을 외국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 공적에 따라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의하여 뽑는다면 망할 징조다. 나라가 작은데도 낮은 지위에 처하려 들지 않고 국력이 약하면서 강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의 없이 강대한 이웃나라를 멸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참 이명박 태도죠. 탐욕스럽고 고집을 세우며 외교에 서투르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 글을 보니 북한은 망할 나라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죠. 예. 배짱이 작아서 자기 의견을 견제하지 못하고 앞일을 빨리 간파하는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유약해서 결단력 있게 과감히 실행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군주가 대신들에게 모욕을 주고 부모 형제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박정희가 한 일이잖아요. 군주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정시켜야 할 효행에 힘쓰지 않고 보통 사람이 부모에게 행하는 효행을 숭배하며 사직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태후의 명령만 듣고 여인들이 나라 일을 좌지우지하고 황관이 정권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예, 요거는 이제 이 청와대에 이동관이 뭐 이런 애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한비는 이런 망할 징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요임금 같은 성인이 2명 있다고 해서 둘이 다 왕이 될 수 없고 거란 같은 폭군이 2명 있다고 해서 둘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벌레가 파먹기 때문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에 벌레가 먹었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을 것이고 벽에 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내부의 원인 후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근데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이 내용은 조금, 누가 쓴 거야? 좀 해석이 틀린 것 같아. 한비자가 말한 망하는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이거보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 해석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한 거야. 1번 2번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없어요? 예. 자. 이건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이 사람은 약간 해석을 이상하게 했어. 이것도 또 망징편. 글씨가 너무 많이 깨진다, 이건 또.
자, 나라는 적은데 군신의 저택은 크고 군주의 권력은 약한데 대신에 세력이 크면 멸망한다. 이렇게 아주 표현이, 표현이 되게 쉽게 되어 있죠. 나라가 적은데 군신의 저택은 크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장관들이 부동산 투기를 엄청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할 징조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저 부분은 군신들이, 장관들이 부동산 투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란 얘기야. 이 군주의 권력은 약한데 대신에 세력이 크면 멸망한다. 요거는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고요. 법령, 금제를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르지 않고 모략에 열중하여 국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만 믿고 있으면 멸망한다. 뭐가 떠올라요? 이 말 보니까. 통화 스와프,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명박은 법치가 아니야. 법치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여당이면 대부분 풀어주고 야당만 괴롭히잖아. 근데 법령과 금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따르지 않고 모략에 열중하고 국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만 믿고 있으면 멸망한다. 이명박 외국으로 계속 떠돌잖아. 거기다가 일본으로부터 통화 스와프를 얻어왔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됐다고 지랄 연병했던 2008년 기억나요? 2008년 9월 달에? 이번에 독도 발언으로 일본이 그거 한꺼번에 갚아라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세 번째로는 군신이 학문을 닦고 귀족의 자제가 공허한 변론을 즐기며 상인이 정부를 배경으로 남몰래 축제를 하며, 이거 우리나라의 망할 징조죠. 우리나라에서 이 군수산업을 군화가 샌다 이런 거, 군화가 세고, 운동화가 적고, 이거 전부 다 뭔데? 상인들이 나라를, 정부를 배경으로 남몰래 축제를 하는 거잖아. 재산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래 백성들이 군주가 베풀어준 것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참,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복지 혜택을 보고도 고마운 줄을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군주가 궁전과 누각과 정원과 연못 같은 토목 건축을 좋아하고 수레와 말, 의복과 기이한 물건, 그 밖에 오락물에 골몰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여 재정을 낭비하면 망한다. 딱이죠. 딱이잖아. 이 토목 건축을 좋아하고 저런 짓거리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 다음에 군주가 날짜와 시간 따위의 기륭에 마음을 쓰고 귀신에 혹하여 점장이의 말을 믿고 구타기를 좋아하면 그런 나라는 망한다.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점쟁이들이 임금을 막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이죠. 군주가 신하의 진언을 들어 관작을 수여하는데 실제 공적을 조사하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의 총애하는 신하를 밖에 정세를 보고하는 창구라 믿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최시중이 자기 멘토라 그랬잖아.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중신의 알선으로 관직이 주어지고 뇌물을 바쳐 장물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망한다. 장록. 이 장록이라는 건 뭐냐면 지위죠. 돈 주고 지위를 사는 나라. 소망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장관 된다는 이 망할 징조라는 거죠. 이 소망교회에서 장관 후보들 물색해서 알려준다며. 그럼 망한다는 거죠. 딱이죠, 딱.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공천원금 딱이네. 이 박근혜 공천원금처럼 돈 주고 지위를 사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중신의 알선으로 관직이 주어지고 뇌물을 바쳐 장록을 얻는 나라 망한다. 군주의 성격이 아둔하고 일을 처리한 적이 별로 없으며 의지가 유약하고 결단력이 미약하여 기호가 분명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여 자립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상등 말을 너무나 따르면 망한다는 얘기죠. 군주가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을 모르며 어떤 일이든 이득을 보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 딱 맞죠? 예. 그래서 자기 친인척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공기업을 팔아치우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포상하기를 좋아하고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 이 천하남으로 자기 부하들이 죽은, 자기 부하들 49명을 잃은 그 천하남 함장한테 훈장 줬잖아. 법규를 따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도 위반하고 나영이 사건의 범죄자한테 3심 다 끝났는데 영원히 사회에서 그 격리시키라는 둥 법규를 따르지 않고 말만 앞세우고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거칠에만 몰골하여 전시효과만 노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딱이죠, 딱. 예, 말만 앞세우고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거칠에만 골몰하여 전시효과만을 노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어쩜 딱이야, 딱. 군주의 사람들이 천박하고 밖에서 쉽게 엿볼 수 있으며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해두지 못하고 바로 누설시키며 주인은 산만하고 신하들의 말을 밖에 알리는 그런 나라는 망한다. 예, 딱 느껴지죠? 예, 이 천박하고 밖에서 쉽게 엿볼 수 있고 일본에서는 청와대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해두지 못하고 바로 누설시키고 예, 일본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 주인은 산만하고 애국가만 연주되면 바지를 푸르잖아. 신하들의 말을 밖에 알리는 그런 나라는 망한다. 군주가 억지를 부리며 심술궂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며 예, 사과한 다음에 물대포 쏘고 예,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박근혜하고 계속 싸우고 근데 말로 바깥으로만 싸우고 겉으로만 싸운 거죠. 충고를 배척하고 딱이죠.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며 모든 건 노무현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국가를 돌보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더욱이 자신이 있다는 듯이 서두르는 나라는 망한다. 내가 해봐서 안다 그러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 그지? 동맹국의 원조를 믿고 이웃나라를 가벼이 여기면 그런 나라는 망한다. 미국과 일본을 믿고 중국을 가벼이 여기니까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딱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자가 처자를 외국에 둔 채 위로는 모사를 힘삼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 해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신하와 백성은 재산을 믿고 있지만 군주에게는 신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군주는 그런 재상을 신임 총애하고 있으면 딱 최시중이죠. 최시중이 돈만 믿고 예, 한몫 보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도 그걸 철떡같이 믿고 앉아 있었잖아. 그런 재상을 신임 총애하고 있으면 권력은 아래로 옮아가므로 그런 나라는 망한다. 자기 나라의 탁월한 인물은 등용하지 않고 도리어 외국의 인재를 초청하여 공로에 의해서 그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 소문만으로 좌우시키고 외국인을 발탁하여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종래의 신하를 천대하는 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을 외국 민영화 시킨다면서 외국에 팔아먹는 거죠. 적출의 이건 해당 안 되는 얘기고. 군주가 소탈하여 과실을 후회하지 않고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기 재능만 믿고 제 나라의 실력도 모르고 이웃 나라를 경시하는 나라는 망한다. 딱이죠. 예, 딱이죠. 자기 나라가 소국인데도 대국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무력하면서 강대국을 견제하지 않고 탐욕적으로 서두른 외교를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쳐, 소름이. 예. 태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뭐 다른 얘기고요. 군주가 겁쟁이이며 지조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연평도죠. 연평도에 미리 연평도를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손을 쓰지 못했죠. 예, 단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군주는 망명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른 군주를 추대하거나 타국의 인질로 가 있는 태자가 귀국하지 않고, 아니 뭐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 군주가 대신을 모욕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허물없이 대우하고 아래 백성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하거나 하면 그들의 원한은 그칠 줄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처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망한다. 그 물대포를 그렇게 쏴대니 나라가 망하지. 물대포, 이 뭐예요? 촛불시민, 용산, 그 다음에 또 뭐야? 쌍용차, 이 나라가 망할 징조죠. 두 대신이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주의 백속분의 형제가 권력기구에 참여하여 세력을 펴고 국내에는 도당이 있어 외국의 원조를 얻어 권력 싸움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예, 친박 친이 존나 싸우고, 예, 군주의 형제가 권력기구를 주무르고 이상득이죠. 예, 군주가 몸종이나 시녀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총신이나 광대의 계획을 실행하면 궁정에 안팎에서 원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불법을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대신을 소홀하게 대우하고 일족의 존장에게 무례를 범하며 서민을 못살게 굴고 죄 없는 자를 죽이면 그 나라는 망한다. 용산 참사죠. 예. 군주가 법률을 왜곡하며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처럼 처리하고, 딱이죠. 법령을 함부로 변경하면서 수시로 호령을 내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4대강 사업하면서 법령을 얼마나 많이 위반했냐고. 국토에 요새가 없고 형곽도 형편없으며 식량에 저장도 없고 물자도 적고 방어전에 준비가 없는 나라는 타국이 침공해 오면 곧 망한다. 이런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이명박은. 군주와 친족이 장수하는 사람이 없고 잇따라 군주가 죽어 어린애,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고. 어떤 나라 태자가 존경, 이런 것도 아니고, 군주가 성미가 급하며 안정되지 못하고 무슨 일이나 성을 내며 앞뒤를 가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뻑하면 화를 내잖아. 군주가 자주 성을 내고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철을 이르면서까지 전쟁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뭐 전쟁을 자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연평도 사태 때문에 그 구제역을 못 막아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이 축산 농업이 박살이 났잖아요. 함부로 군대를 제대로 못 쓴 거죠. 그때 보통 구제역이 나오면, 예, 기억나요? 보통 구제역이 발생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신속하게 딱 파묻어 버려야 되는데, 이명박이 그때 연평도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달인가를 갔잖아. 6주인가 2달인가 가는 바람에 그때 군인들을 신속하게 동원하지 못했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10명인가 했잖아요. 그죠? 11명인가 죽었어. 한마디로 이 농사에 군인을 써야 될 때 그때 안 쓴 거야. 그게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축산농업이 개판이 된 거죠. 죄가 분명한데도 무엇에 노하고도 그걸 나타내지 않고는 뭐 아니고, 죄가 분명한데도 벌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은근히 군주를 미워하거나 걱정을 하여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반란 따위가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 예. 하여튼 뭐 이 내용이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내용들도 있지만, 뭐 마지막으로 빨간 글자 하나만 더 읽죠. 군주가 말을 할 때 달변이긴 하지만 조리가 없고 마음은 현명하지만 법과 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며 닭이 하나 법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이명박에게 해당이 안 돼. 일단 달변이지 않죠? 달변이지 않고 조리가 없고 마음이 현명하지 못하고 법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사술만 쓰고 있죠. 예, 다재다능하진 않죠. 예, 하여튼 법규를 우습게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막말하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안 맞는 거고. 하여튼 이 47가지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에 대입해 볼 때 어때요? 이 자료는 한 기자가 전국시대 말기에 여러 나라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망하는 나라의 공통점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예,
지금 여러분, 저기서는 이제 구술하고 제사를 지내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나 특정 종교가 지나치게 번성해서 부를 많이 갖잖아요? 부를 축적하면 그 나라가 망해요. 특정 종교가 지나치게 재산을 축제하잖아. 그러면 그 사회가 망해. 신라가 망할 때 이 불교가 지나치게 그 재산을 많이 모았잖아. 그게 망했죠. 고려 때도 절에서 너무나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조선은 왜 망해? 유교가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재산을 그 축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대형 교회가 난리도 아니야. 이 대형 교회들의 그 국가 행정 관료들이 있어가지고요. 공공 도로를 갖다가 막 누구한테 교회에다 내주고 있잖아, 지금. 그거 알잖아. 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데가요. 공공 도로를 갖다가 점유하고 막 자기네 것처럼 쓰고 있잖아. 그렇게 막 공사를 해주고 있고.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나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예. 나는 개신교 신자인데요. 이렇게 대형 교회가 축제를 하면 재산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게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예. 이 대형 교회들이 요즘엔 너무 부자야. 너무나 거대해지고 있고,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권력이 되고, 종교가 권력을 휘두르면 나라가 망해요. 예. 너무 시끄러워요. 저런. 목소리 좀 줄여요? 네가 스피커를 줄여! 어디서 소리를 줄이래. 자, 이건 한비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예. 이 교대역 사랑의 교회는 친박이 허가에 관여했다고 한다.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서, 아주바님도 고맙고요. 예.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서 이렇게 그 재산을 쌓아들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 주고 매관 매직, 이 박근혜 공천원금,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고 있잖아.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면요, 그 민주당 당대표가 책임지라고 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시골에 군의원이 잘못해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해. 근데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새누리당이 잘못하면 당대표가 잘못해도 그 사람 개인 이름으로 내.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야.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아까 낮 12시부터 방송을 했어요. 예. 아까 낮에 12시부터 방송을 했어. 어저께 제가 9시에 방송하기로 했다 못한 것 때문에, 예, 오늘은 좀 길게 방송을 했어요. 하람맘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지. 민주당을 폭파했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랬으면, 대한민국 내꽃님 감사드리고요. 진실의 힘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방송 한 7시간 내리 방송을 했어요. 설백호님 감사드리고요. 예. 꿈틀꿈틀행님 감사드리고요. 내가 무슨 예언가야. 여러분이 볼 때 두매꽃님 고마워요. 여러분이 볼 때 망치부인이 뭔가 이렇게 미래 예측을 잘하죠. 망치부인이 이렇게 미래 예측을 잘하는 걸 볼 때가 있잖아. 이게 내가 무슨 조정원 부인님 감사드리고요. 내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야. 이게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뭘 배울 수 있어요? 현재가 보이고 그 현재 역사를 알고 현재를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이거 망치부인이 어떻게 알았지? 망치부인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안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면 현재가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걸 역시 망치부인 예리해. 이건 내가 똘똘해서 예리한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는 거야. 현실을 본 다음에는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라는 것이 별게 아니야.
과거를 쫙 알아내고, 그 다음에 현재를 분석해서, 과거의 기준과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을 하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갖고, 정말 사이비 이무기들이 판을 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좀 지루했죠? 예,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힘찬 방송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예,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추천이 너무 작아요.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끝낼게요. 바른길만님 감사합니다. 삶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처음부터 얘기해서 오늘은 중간에 우리 시청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위지엄마님 감사하고요. 진시대임님 감사드립니다. 예, 베스트군님, 늦은 아침님 감사드리고요. 철이 마왕님 감사드리고요. 새롭고 당당한 그대들의 행진 서로 연대하고 즐기고 의지하는 하찌맘님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생방 끝. 야, 기절할 뻔했어. 지금 심장에 멎을 뻔했어. 지금 너무 빨리 생방이 끝났대. 제인000님 감사드리고요. 철이마왕님도 고맙고, 찐뚱이님 고맙고요.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어. 스티브림님 감사하고요. 로뎀나무님 감사하고요.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예. 듣고 이해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망치부인 방송은요. 예. 월요일 낮 2시인데요. 베스트군님 감사드리고요. 방송 시간을 좀 조정해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 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으면, 예. 일요일에, 내가 볼 때 오늘 방송 7시간짜리예요. 오늘 방송 7시간짜리니까 내일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능하면 일요일 저녁 때 모바일 방송 할게요. 저기 망치부인이 권장해주는 책, 예, 망치부인의 권장도서요. 망치부인의 권장도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째, EBS에서 펼친 지식 2시리즈 1, 2, 3권, 지식 2시리즈 1, 2, 3권 꼭 보세요. 필독도서. 그 다음에 이 망치부인의 역사 권유해드리는 책은 역사 스페셜, 예, KBS에서 펴낸 7권짜리 역사 스페셜, HD 역사 스페셜 아니고요. 그냥 역사 스페셜 7권짜리 효형 출판사에서 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 예,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 그 다음에 오주석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미 특강, 이 책, 예, 이거 우리 권장 방송, 권장 도서,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사,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요것도, 예, 우리 방송에서 권해드리는, 책이고요. 이희화 선생님의 역사, 우리 존태리님 정리 잘하셨네요. 네, 이희화 선생님이 쓰신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요. 그것도 권해드립니다. 권장 영화, 권장 영화는요, 부러진 화살, 우리나라 사법부의 비리를 잘할 수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부당거래,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모비딕,
우리나라 언론에, 예, 언론이 얼마나 많이 썩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모비딕. 예. 그 다음에, 드라마, 소년주의 추적자. 예, 꼭 보시기 바래요. 예, 모비딕, 부당거래, 부러진 화살. 그 다음에 드라마, 소년주의, 소년주의 추적자.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예,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꼭 한번 보셨으면 괜찮은 것들이다. 예. 자, 유령 내가 아직 못 봤어. 빨리 유령을 보고, 근데 유령이 조금 연출이 떨어져가지고. 예. 자, 그래요. 소년주의 추적자예요. 미국 영화 중에서는 매트릭스. 미국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를 보세요. 그 매트릭스가 바로 이 현대사회를 이 현대의 돈과 권력이 이 사회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환상을 심어주면서 실제로 그들의 피 빨아먹고 있는 그걸 비판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한번, 예, 꼭,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그 외에는 볼 영화 없어요. 뭐, 프랑스 영화 중에서는 13구역, 13구역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예, 프랑스 영화 중에서는 13구역이라는 영화가 의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월요일 낮 2시가 정규 방송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제가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모바일 방송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